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264쪽 보시겠습니다. 원간섭기의 불교계의 폐단과 변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계획운동의 퇴색과 왕실 귀족과 밀착의 사회적 폐단을 얘기했다. 불교라고 하는 게 불교 본연의 모습에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왕실과 귀족과 밀착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수행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색깔에서 약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불교의 폐단은 어느 시대든가 다 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이런 모습들은 항상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불교의 세속화. 사원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상업에도 관여하여 부패가 심하였다. 이게 고려 불교가 부패한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과 왕족들의 일종의 재산에 포함되는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절을 짓고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제 중에 한 명들을 갖다가 스님으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 또는 자산 관리하는 목적으로 파견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21세기도 똑같죠. 그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약간의 비판의 초점으로 본다면 그리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비판적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결사운동의 세태 보죠. 원간섭계 천태종의 백년사는 왕실의 원찰인 묘련사로 변질되었고 최시정권과 밀착의 수선사는 원의 탄압을 받아 쇠퇴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이제 부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진의 백년사죠. 강진의 백년사는 원래 결사운동의 시작점으로 만들었던 것들인데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교종계열입니다. 여기에 주요 스님들이 격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거 이렇게 되지? 스님들이 객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스님들과 함께 객경에 있는 절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부패하느냐? 원간섭계가 되면 객경에서 세웠던 절들은 전부 다 원찰적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승려 본연의 수행 공간을 쓰는 게 아니라 왕실과 원나라 왕족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명복을 기원하는 것 용도로 쓰더라는 거예요. 삶이 끝나고 나면 죽게 되는데 저 세상 가서 복 받으라고 하는 명복 기원하는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변모, 균여가 하음종과 법상종 그리고 이련이 대표하는 선종의 가지산파가 부흥하게 되었다. 이련이라는 스님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련이라는 사람 밑줄 하나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련 스님 하면 우리 보통 우리가 삼국유사를 편찬했던 스님으로만 알고 있죠. 스님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를 갖다가 썼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선종계열입니다. 선종에서도 가지산파 장흥 보림사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우스님 이제 하나씩 보죠. 보우스님. 우리 선종의 발전사 중에서 이제 임재중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선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마지막 선종이다. 중국의 선종은 총 5가지가 있어요. 중국 선종이. 그 중에 한 문파가 임재중입니다.
오가라고 그럽니다. 네. 집가자를 써가지고 오가라고 하는데 오가 중에 하나이다. 그게 우리나라의 임재정이다. 보수님은 또 우리 공민왕의 왕사이기도 합니다. 공민왕 시기에 보수님이 어떤 역할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교단 통합과 정리. 공민왕의 왕사로 불교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죠. 추진하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공민왕 시기는 완벽하게 개혁 정치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건문세족과의 다툼 때문에 완벽하게 개혁을 시도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종, 원나라에 들어와 전파되었고 원나라에 들어와 조선 선종의 주류를 발전시킨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몰라도 최소한도 보호하면 임재종 정도의 단어는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지공, 핵은 있다는 정도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기출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국업 수준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공, 핵은 정도 있다는 정도까지만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천태종과 조계종에 한 2주 정도 우리가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까먹었을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천태종, 고려 중기의 창시자가 의천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박스를 만든 이유가 뭐 같아? 이 두 개의 박스가 너무 시험에 자주 출제됐어.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고 처음부터 하지 않으신 분들 이건 일단 별표 5개 잡으셔야 돼. 시대 구분, 내용 구분 다 하셔야 된다고. 자, 의천입니다. 의천은 문종의 아들이기도 해요. 왕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자 출신입니다. 왕자 출신이면서 어떻게 중국 송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유학파다 시대에서. 자, 교정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운동하였다. 결국 뭐야? 의천이 교정 승리했다는 거죠. 주장 교관 겸수 내해 겸전. 교관 겸수 내해 겸전.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죠. 후원 세력 문벌 귀족들이 후원했다. 중심 사찰이 국청사다. 알아야 됩니다. 국청사입니다. 유학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흥왕사. 유학하기 전과 후의 절이 다르죠. 흥왕사, 그 다음에 국청사.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의천 유학 전에 사찰이 주지였고 유학 이후에 국청사의 주지였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통합 노력, 교단 통합, 교 중심의 선종 통합, 교선 통합이라고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교선 통합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 중심의 선종을 통합하려고 운동을 했다. 조계종가입니다. 진울입니다. 고려 후기. 특히 진울은 우리 알다시피 무신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스님들 쭉 나이라고 선후관계를 물어본다면 선후관계 분명히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의천이 먼저 인물이에요. 선종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다. 주장 정해상수 도노점수 수없이 많이 했죠. 별표 5개 하셔야 된다. 너무 잘 나오는 인물입니다. 진울이 주장한 것. 정해상수 도노점수. 수행 방법을 정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지혜가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머리에 지혜가 생기겠죠. 그만큼 지식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울은 선종승려예요. 선종승려인데 되게 수행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터득하지 못한 거예요. 되게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빵 큰 함경, 대하함경이라는 책을 읽고 순간 터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죠. 선종승려인데 교정의 수행 방법으로 순간 터득한 승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정했다는 거죠. 즉 다르게 표현하면 교정승려이지만 선종승려이지만 교정에 해당하는 수행 방법과 선종으로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쌍으로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노라는 말은 순간 터득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점수는요,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되면 터득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기억할 수 있죠? 정해상수, 도노점수, 진울이 수행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고. 본인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네. 육조 해능의 수행 방법입니다. 중국 애들입니다. 중국 승려들의 수행 방법이 육조 해능의 수행 방법이에요. 네. 점수는요, 수신 또는 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계열, 그 다음에 수신 계열, 그래서 도노 계열, 점수 계열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뭘 보라고요? 도노 계열, 점수 계열, 육조 해능, 그 다음에 수신 계열. 이분은 출신이 하층민이었던 남욱군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귀족 집안의 자제했어요. 수행 방식이 좀 달랐죠. 네. 순간 터득한 방법,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보통 남선종이라 하고 이걸 뭐라 그런다? 북선종이라 한다. 그래서 진울이 한 게 뭐예요? 육조 해능 계열이거든요. 진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선종의 선과 북선종의 선. 그래서 선선 통합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우시면 안 되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과 선을 통합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의 선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고래에 이미 와 있는 교가 있겠지. 이것도 같이 통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 통합 운동 마지막에 가게 되는 거 있죠. 선선 그 다음에 선교 통합 운동으로 마지막에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불교 공부할 때, 진울 얘기할 때. 근데 이게 별표 5개예요. 매년 불교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이거 물어봐요. 주로 이제 신라의 원효랑 의천의 의상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고려는 의천과 그 다음에 진울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라는 얘기예요. 문화사에서 한 문제 맞히기 위해서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불교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 문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 맞추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문화사 특히 불교가 어려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이 정도를 알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선생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무작정 불교가 잘 안 돼요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답변할 게 없잖아요. 수업을 충실히 듣고 교재를 좀 읽어보셨다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 중심사찰 송광사이다. 순천에 있는 송광사 중심에 있다. 자, 오른쪽에 대장경을 합니다. 대장경이란 불교의 경전을 집대성한 것으로 경율론을 총칭합니다. 경은 불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고, 율은 뭐죠? 율법을 얘기하죠. 승려들이 지켜야 할 법을 얘기하죠. 논은 논문입니다. 네, 논문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대장경. 그리고 처음 만들면 초조대장경, 두 번째 만들면 어떻게? 제조대장경, 일명 팔만대장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겠습니다. 배경 부분에 초조, 그 다음에 교장,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박스로 가고 있습니다. 초조 보죠. 현종 때 시작해서 선종 때 만들게 됐습니다. 현종 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앞에 이미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거예요. 거란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볼게요. 거란의 침입 때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뭐 하겠냐는 얘기, 책 만들어서 어디에 쓰겠냐는 얘기죠. 근데 그 고려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21세기 시각으로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공부해서 점수 맞으면 되겠지만 좀 더 깊은 공부하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우리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이겨보겠다는 생각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극복하자 간행하였다.
그리고 대구 부인사의 보관 중에 아쉽게 몽골 침략으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부인사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초조대장경이 현종 때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종 때 어떻게 거란의 2차와 3차 공격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집중적으로. 교장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표현 방법은 속장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속장경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단 써는 놨습니다만 옆에 이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의천이 송나라에 유학 갔다고 그랬어요. 가서 불경책을 가지고 온다고요. 자, 고려에 있는 기존의 불경책, 그 다음에 송에서 가져온 불경책, 그 다음에 요는 거란이죠. 요에 가서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불서를 모아서 편찬한 책이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에요. 신편, 새롭게 편찬한 뜻이 잘라봐요. 이렇게 신편, 너무 길죠. 신편, 제종, 그동안 나왔던 모든 불서들을 교장 모아서 총체적인 부분을 만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불경과 불서들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놨다. 일종의 논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초조대장경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편찬하였다.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4,700억 원의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여러 나라의 불서들을 다 모은 거잖아, 시기에서. 그 중에 이 나라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잖아요. 금은 아직 세우지 않는 나라예요. 꼭 옆에 여백에 적어야 돼. 네. 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진이 세웠던 나라, 금나라가 신편제종 교장 총록 목록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세워지지 않는 나라의 불경을 어떻게 우리가 갖다가 모아서 책을 만들겠어요. 이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가죠. 팔만대장경은 알다시피 원래 본 이름은 제조대장경이죠. 앞에 초조대장경이 불탔기 때문에 두 번째 맡은 거죠.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만든 책이 제조대장경이었죠. 만들다 보니 그 불경판이 8만 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통칭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입니다. 몽골과의 전쟁 때 애침 격퇴를 염원하며 간행. 이건 대장도감 위주로 가야 돼요. 가끔 교장도감하고 대장도감을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하여 대장경을 판각하였고 교리를 정리, 강화도 선원사에서 보관되었다가 출발점이 강화도 선원사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 있는 선원사에서 출발했다. 만들기 시작했다. 이 대표적인 스님들 전화는 모르겠다. 이 대표적인 스님이 수기대사의 총지하에 만들게 시작합니다. 선원사에 보관되다가 15세의 경남 합천 해인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죠. 선원사에서 만들다가 몽골의 침입이 걱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상남도 지금 남해군이죠. 남해군으로 작업장을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강화도에 침입이 와서 되게 위험하죠. 그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꽃 같은 섬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해로 옮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강화도를 거쳐서 다시 오늘날의 합천에 합천에 가면 유명한 절이 해인사죠. 해인사에 보관이 되었다. 절이 이 판때기를 갖다 이 경판을 갖다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뭐예요? 해인사 내에다가 만든 게 뭐예요? 장경판전? 아시네요. 네, 공부 좀 하셨네요. 좋습니다. 네. 새로운 건물을 만듭니다. 이게 장경판전이에요. 해인사 내에다가 별도의 건물 두 동을 만들게 돼요. 여기에 대장경을 보관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가보라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라오에서 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네.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알겠죠. 자기 동네, 우리 동네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 선생님 뭐 서원 얘기할 때 보면, 우리 동네 얘기해요. 뭐 경상남도 어디 밀양에 있는 우리 동네 바로 옆 동네 서원인 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해인사의 장경판고에 보관 중이었다. 그 옆에 있는 내용은 우리 7급 기출내용이 하나 들어요. 좀 어려운 거예요. 앞에 난이도 좀 상으로 잡아주실래요? 세종실록에 의하면 일본 사신이 우리나라 와서 단식까지 해가면서 우리 팔만대장경을 자기들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보물가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달라면 주겠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갖다가 제가 이거 마음에 들어 내가 선생님 좀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잖아요. 본인이 뭐 버리는 휴대폰이라면 몰라도 그죠? 버리는 것도 주지 않겠죠? 거기 정보들이 되게 개인의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지 않겠죠? 예,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 혹시 나올 것 대비해서 모의고사는 분명히 나갈 겁니다. 팔만대장경을 일본에 들어가서 세종대왕한테 이걸 자기들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대왕 당연히 거부했겠죠. 예, 세종대왕은 불교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불교 되게 지식이 넓으신 분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66쪽. 고려 불교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다 보세요. 고려 초기 교종과 선종이 대립했다. 고려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종파는 선종이죠. 그런데 왕실이 권력을 잡고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면 선종보다는 교종을 우선시해요. 왜? 왕권을 강화시키기에는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교종이었거든요. 선종은 산중불교로 하기 때문에 왕실 강화의 목적을 가지지 않나요. 교종 입장에서 야 우리나라 되게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 왕 되게 대단한 왕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종과 선종이 대립 시작됐다. 2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모의고사 보나? 내일 모의고사 이거 나올 거야. 이거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선생님 여러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 틀려가지고 오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의고사 나온다 이미 알려줬어요. 지금 이제 북악파 지금 여기 뭐냐면 수업을 들으신 분들 이해할 거예요. 그죠?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합천에 가면 뭐가 있어? 해인사가 있다고 그랬지? 해인사 되게 오래된 사찰 중에 하나인데 합천 해인사 이 사찰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했냐면 이쪽 지역의 주민들, 백성들을 지배하고 싶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엄연히 정부란 게 있었을 텐데. 그죠? 네.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엄연히 있었잖아요. 근데 신라 하대가 되면 어떻게 문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중앙의 권력은 약해지고 지방 호적은 커지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사찰들이 영향력이 커진단 말이야. 그만큼 영향력이 지배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영향력이 국가보다도 세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표현을 해요. 자, 이 시기에 해인사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후삼국 시기로 접어들었죠. 그죠? 신라는 되게 쪼그라들었고 후백제 견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의 궁예와 그 다음에 왕건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되게 혼란의 시대죠. 대혼란의 시대가 됐죠. 이때에 고려의 왕건이 건국을 하게 되면서 해인사 승려들 갖다가 흡수하려고 한다고. 이때 견훤을 서포트하는 사람과 왕건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파로 나뉘어지더라는 뜻이죠. 이때 균여가 합천 해인사를 가가지고 그건 아니죠. 왕건을 지지해 주셔야죠. 요즘 뭐 대통령 선거처럼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균여가 해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험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걸 우리 미리서 모의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내년 여러분 시험 보는데 이게 나왔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봐봐요. 북악파, 희랑대사를 중심으로 남악파, 관해, 견훤을 지지합니다. 그 후에 희랑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통합하여 하엄교단을 정리해 개혁적인 승려들이 왕건을 지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게 균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균여가 했다면 균여가 쉽게 해서 남학파와 북학파로 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균여순이. 아 힘들어. 이거 왜 이러지? 자본이 계속 나오지? 손이 약간 좀 불량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지 뭐. 계속 가야지. 되게 거북하지. 잡은 돌. 나만 거북한가? 여러분도 불편하지. 계속 잡음이 나오니까. 준여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정답지를 선택지를 만들 때 뭐로 답을 만들까? 그럼 균여에 무슨 업적이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거 말고? 그죠? 이걸 만들어내죠. 향가집, 보현 시범가를 갖다 만들어내죠. 이게 선택지 답으로 떨어질 거야. 또 반대로 갈 수 있겠지. 보현 시범가를 편찬했던 균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본다고 할게요. 남학파와 북학파의 합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런 게 선택지로 나와야 되겠죠. 이 두 개가 되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기에 답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답이 될 수도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하엄종과 법안종을 통합 시도했다. 하엄종과 법안종. 법안종은 누가 수입해 온 거죠? 해거. 고려 초기의 선종이죠. 가져온 이유는 뭐죠? 선종들이 비판을 받죠. 비판을 받으니까 이걸 가져온 거죠. 4번 제관은 천태 사교위를 저술하였다. 별표 하나.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되고 7급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제관은 천태 사교위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16대 교조가 되었다. 두 개를 묶어. 예, 둘 다 7급용이야. 근데 우리 9급용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제관과 의통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전부 다 중국으로 건너왔다. 이 사람은 가장 공통점이 뭐다? 청태종 승려이다. 중국에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건너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사망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천태종 어떻게 됐어? 사라져버린 거잖아. 유명한 승려가 사라져버렸지. 이 두 분의 중국으로 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천태종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이걸 가장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야? 대각국사 의천이 훗날 송나라에 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려란 나라에 천태종 항맥이 끊긴 거니까. 그래서 의천이 송에 유학을 가게 됐다. 송나라의 국청사라는 데 가서 천태종을 천태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고려 귀국에서 회종 천태종을 개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천이라는 사람을 알기 전에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제관과 의통을 알아야만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천태종의 맥이 끊겼다는 겁니다. 무신정권기. 드렸군요. 의천, 그 다음에 천태종, 의천의 개성의 국청사까지. 무신정권기. 보조국사 진우를 잡으시면 되겠죠. 네,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오는. 정해쌍수, 도노점수. 최시정권이 후원하게 되었다. 특히 진울은 최충원의 후원입니다. 아시죠? 다 이미 배웠죠. 최충원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조계종이 산중불교로 발전하였다. 이게 본연의 목적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씨 정권들이 어떻게 천태종일처럼 막 감나라, 판나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게 순전히 종교의 목적으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조계종. 그러니까 두어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그 다음 신앙결사운동. 대표적인 게 수선사 결사입니다. 신앙결사란 뭐죠? 그동안에 불교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나서신 분이 진울이에요. 대표적인 승려 진울. 그리고 훗날 뭘 만들죠? 조계종을 만들어요. 진울이. 어디에 가서? 순천 송광사에 가서. 그 다음에 교종도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백년사 결사 요새는 뭐죠? 교종승려죠. 그래서 요새는 강진의 백년사를 가서 법화종을 만들게 됩니다. 법화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계종, 여기는 법화종이라고 합니다. 진울, 요새. 이 인물은 동시대 인물이야. 누가 먼저고 나중에 없어. 동시대 인물이야. 그러니까 혹시 스님들 쭉 나이라고 선후관계를 물어봤을 경우에 이 두 사람은 무신 정권 시기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즉 교종과 선종을 대표하는 승려들을 보시면 되겠죠. 해심. 해심은 진울의 제자죠. 이렇게. 원래 출신은 유학자 출신인데 불교에 입문하게 됐죠. 그래서 진울, 해심 쭉 나열할 때 선후관계가 스승이 먼저고 제자가 뒤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아주 이건 되게 기초적인 문제에 나올 때 이런 게 나와요. 스님들의 선후관계. 시대에 어떤 스님들이 한략인 선후관계를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진울과 해심을 꼭 같이 낼 거예요. 낸다면. 그러면 세상도 스승과 제자를 바꿀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그렇지 않나? 여러분과 저와 관계 보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나이를 더 먹고 여러분보다 더 어릴 거니까 어떻게 연령으로 보더라도 스승과 제자, 연령으로 보더라도 선생님과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와 같은 논리를 보시면 돼요. 스승과 제자 관계니까. 원간섭기. 라마 불교가 전래되었다. 즉 일명 티베트 불교라고 하죠.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인도의 밀교가 티베트 민속과 풍토에 동화되어 발달되게 됐다. 밀교의 미시고 있습니다. 밀교.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극락완생하는 관음신앙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신라의 불교는 밀교적 성격이 있나요? 없나요? 밀교가 뭐예요? 응? 밀교는 몰라요? 써놓으세요. 질병치료. 그 시기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죠? 요즘처럼. 예. 질병치료.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아이를 못 가지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아이도 하나 출산해서 잘 키우고 싶고 질병이 발병했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종교의 목적에서 벗어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종교란 뭐야? 내가 수행 공간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의 목적 조금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밀교적 성격이라는 뜻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밀교적 성격은 신라에서 주로 등장하는 종파이 신라 불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간섭기에 아까 방금 얘기하다시피 밀교적 성격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공민왕 보우스님, 임재종을 우리 선종의 마지막 유배했다.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불교 폐단을 비판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기 안 했군요. 정도전 같은 인물이죠.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불교를 비판하죠. 그 대표적인 책이 뭐죠? 조선이 건국을 한 1398년에 만든 게 불시 잡별하는 책이죠. 정도전은 불교가 부패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겠죠. 아니, 생각해봐. 불교의 본연의 모습은 수행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수행 공간이 아니더라는 거지. 거기에서 불을 축적하고 있더라는 거지. 불을 축적하면서
민중과 힘든 분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같이 어려운 길을 걸어줘야 되는데 돈벌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돈벌이를 이용해서 요즘 말로 치면 고액의 금리를 받는 사채 시장에서 돈을 버는 모습들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됐든 불교든 21세기에 돈을 많이 가지고 사채 시장에 진출해서 1년에 몇백억씩 번다 생각해 봐. 그걸 누가 불교로 보겠어요? 누가 그걸 종교로 보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유학자의 눈에는 이게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불교로부터 멀어지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성리학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그 결정적인 책으로 나온 게 일명 정도전의 불시잡배라는 책이 되겠죠. 자, 신앙결사운동 이미 했던 내용이 또 나와 있네요. 자, 독경 밑줄 그시고요. 수행, 선수행, 그 다음에 노동,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어요. 선종승려들이 독경, 불경책 읽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끔 가부좌를 틀고 앉아보는 경우가 있죠. 가끔 집에서, 그죠? 보통 우리 이제 그 자식문을 앉는 문화가 요즘 이제 일상화되어 있지만 가끔씩 땅바닥에 앉는 경우가 있죠. 가부좌 틀고. 앉긴 앉는데 오래 앉아있지 못하죠, 우리도. 그죠? 여기 아프고 허리까지 막 아파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선수행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하얀 벽을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걸 선수행이라 한다. 이거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동.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불자들이 갖다 주는 돈만 낼름낼름 먹고 끝나버리면 그 불자들, 그 노동의 가치를 내가 모른다는 거죠. 노동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절간 대표가 어떻게 녹차밭도 하고 농사도 짓고 스님들이 스스로 먹거리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새 백년사, 강진 만덕사를 중심으로 했다. 만덕사 밑줄. 백년사 결사운동이죠. 백년사가 만덕사로 명칭이 이름만 바뀐 게 뿐이에요. 같은 말을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백년사나 만덕사나 같은 절이에요. 중점 사항은 뭐죠? 정토신앙. 언어의 정토정을 갖다 쓴 거야, 습격에서. 당연히 뭐 이것은 교정이겠지. 언어의 정토정을 갖다가 써먹고 있습니다. 정토신앙. 그 다음에 참회멸체. 참회하세요. 당신의 죄를 사해드리겠습니다. 카톨릭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 다음에 미타정토. 미타는 아미타 신앙을 얘기하죠. 원효거죠.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신앙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교정승려이고 언어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쭉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267에 도교와 풍서질이 갑니다. 이건 불교에 비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불교는 일반화된 문제예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불교는 그냥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되는 기본적인 건데, 도교와 풍수지리는 불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출제 빈도수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도교 갑니다. 민간신앙, 신선사상, 도가, 음양오행 이론을 융합, 현세 기복적 성격으로 민간에 널리 유행됐습니다. 현세 기복이 한번 밑줄 볼까요? 현세 기복. 기본적인 정도 알고 있겠지, 우리가. 불교는 내세관죠. 내가 죽고 난 다음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내세관이죠. 그죠? 근데 도교는 현세관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복 받고 싶어. 현세관이죠. 그래서 현세 기복적이다. 내가 현재
복을 받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좀 다르다는 거 기본적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금 살아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싶으세요? 죽어서 공무원 합격하면 의미가 없잖아.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당장 시험 봐서 합격해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싶은 게 꿈이잖아.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본다면,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불교는 아니고 이거 같지 않나?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그잖아. 현세가 아니잖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든 말든 나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있지. 그죠?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있겠지.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죽어서 이거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구분하시라는 두 개. 토고의 성행갑니다. 왕실의 보호를 받게 됐다.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교 행사. 특히 예종 때 보건궁을 중심으로 초제를 강했다. 예종 밑줄, 보건궁 밑줄. 예종 때 우리나라에 고 예종 때 도교가 널리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건물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도 보건궁이더라. 그리고 초제를 강했다. 초제 밑줄거 있죠. 초제란 말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야. 초자는 술을 따랐다는 뜻이야. 이걸 술 따른 초자야.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맹물을 올리나 술을 따서 올리나? 술 따라 올리잖아, 기본적으로. 맹물을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술 따를 초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나 초제나 이건 조상이 왔을 때 조상이 돌아가신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알달달 할 때 와서 제사상에 와서 음식 먹고 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제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음복을 하지. 음복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나도 한 잔 먹어야 되게 알딸딸해 조상을 같이 마주할 수 있다는 거지. 둘이 술 취한 사람께 마주볼 수 있다는 거지. 한 사람은 술 취하고 한 사람은 멀쩡하면 어떻게 해? 이 사람과 내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얼굴이 형상을 내 서로 알아볼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국사시험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집에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술을 따라 올리는 것과 나중에 음복을 하는 이유를 내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 아, 술을 따르는 이유. 조상님이 어떻게 쑥스러워서 대주 얼굴 내밀 수가 없어. 자기 제사상인데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 잔 마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더 추가해 주잖아.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막 오시잖아. 네. 그 다음에 산천숭배 등이 있었다. 8관에 도교, 민간신앙, 불교가 올인 행사이기도 하다. 특히 고려의 8관에는 우리 시험에 기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해서 국가 안녕과 왕실이 본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외국 사신들이 우리나라 왕에 직접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갖다 준 뇌물이 돼. 네? 근데 8관의 행사 때는 어떻게 로비 목적으로 왕에게 선물을 증정하기도 해요. 써놓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관의 행사 기간에는 외국 사신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즉 로비의 목적으로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같은 거 어떻게 불법이지. 공무원에 뇌물 베기는 거니까. 교단의 한계. 니은법만 잡아볼까요? 교단이 성립되지 못하여. 네. 자르세요. 네. 교단이 성립되지 못하여. 왜 못할까요? 모든 게 다 교단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 텐데. 도교는 이거예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생활하는 애들이 도교예요. 다 얘들은 1인 종교처럼 살아. 여기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다 자기 1인 종교를 갖다 보니까 연합회 또는 협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 부르죠? 도사라고 그러지. 머리는 한 20년, 30년 깎지 않고 머리가 한 이만큼 길었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냄새 펄펄 나고 옷은 누더기 같은 거 하나 입었는데 새카맣고 옷을 빨아 입는 건지 샤워나 하는지 냄새 펄펄 나.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첫 번째 거지네. 두 번째 도사님 같은데? 두 가지 시각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1인정에 나 혼자 잘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 무슨 협회를 단체를 만들겠냐고 못 만든다고.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단이 성립되지 못해. 당연히 성립 못합니다. 못하여 민간신앙으로 전개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예종의 보건궁은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가끔 암기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대답만 하세요. 뭐라고? 예라고만 대답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스만 하시면 돼요. 봐봐. 애호기 되게 좋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싶으세요? 예스. 오케이. 됐죠?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예스 하시라고. 예 하시라고. 예. 예종 때 복 받고 싶으시죠? 예. 보건궁이에요. 간단 해결됐잖아요. 말짱도 친단 말이야. 숙종 때 보건궁이 건립되었으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하고 우리 시험용으로 살짝 암기할 부분은 살짝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고려 국가의 행사봅니다. 성종 때 원구단 또는 항구단이 만들었다. 이거 기출에 별표 잡으세요.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거 우리 보세요. 대한제국 있죠. 우리 1907년에 그죠? 고종임금이 항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죠. 이거 다 알아야 된다고? 이때 항구단 또는 언구단이라고 불러요. 둥굴 한자, 둥굴 원자 같은 말로 쓰여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때 대한제국 때 왕의 황제 즉위식 처음 항구단이 만들었냐 유무를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미 고려 성종 때 언구단, 항구단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 첫 번째 지문은 이미 우리 기출에 떴던 문제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언구단이 성종 때 이미 만들어졌고 풍년을 기원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황제 즉위식은 아니지만 보통 황제 즉위식은 항구단에서 해요. 항구단이라는 게 뭐죠? 우리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둥그런 동그란 모습으로 건물을 지었다 해서 이걸 항구단, 언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즉위식은 항구단에서 언구단에서 하게 됐다. 중국 황제들이. 그래서 고종임금이 즉위식을 할 때 항구단에 즉위식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호텔에 서울의 정대감 조선호텔 뒷뜰에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사직단, 지신과 오옥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보통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종묘사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죠. 그 상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경찰 시험에도 한번 기출이 됐죠. 우리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를 가끔 보면 이렇게 해야죠. 신하들이 왕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왕이 좀 폭정을 한다든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펼치면 신하들이 건의하죠. 전하, 종묘사직을 버리려 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건의하잖아요. 그건 아니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종묘사직을 버리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거든요. 종묘는 진해 조상, 왕과 왕비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폐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그 시기 뭐예요? 자기 뿌리예요. 그러니까 네 뿌리 버리려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죠? 태조 왕건, 여기는 태조 이성계, 예를 들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쭉 이폐를 공간. 사직은 우리는 농경국가잖아요. 그죠? 네.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사직에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제사를 지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농경국가를 버리게 되면 우리 뭘 먹고 살 건데 이런 뜻이죠. 굶어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종묘사직에 대한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썼다 보시면 돼요. 종묘사직이라는 단어. 가보신 적 있나요? 종묘사직에? 종묘사직이라니요. 선생님 홍대를 3년 동안 못 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얘기하게 되면 동의합니다. 예. 집, 학원, 집순이, 집돌이 돼 있는데 무슨 종묘사직입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자사당, 사당을 세우고 평양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하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최근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보통 당군조선, 우리 보통 고조선을 얘기하는데요. 당군조선 다음에 기자가 중국에서 건너와서 중국의
와서 우리나라 A 범죄를 교육시켰다는 거야. 우리가 요 시기에 와서 봤더니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야. 기자가 눈에 봤을 때 쟤들은 A도 없고 뭣도 없고 꼭 동물 같은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야. 그네들 모습으로 눈으로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A 범죄들을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기자를 되게 높게 평가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자의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명 기자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만조선 이렇게 나오죠. 근데 21세기에 기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는. 그러니까 고려 조선시대 내내 뭐야? 기자를 갖다가 인정했던 시기가 있죠. 그래서 18세기에 들어가는 17세기 말 18세기 안정복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해요? 사만정통론에서 기자를 갖다가 인정한단 말이야. 그럼 최소한도 18세기, 19세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최소한도 기자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 21세기에서는 지금 현재 기자를 부정합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기 무슨 이게 들어갑니까? 얘기하다. 요거 바로 요거 두 번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부정. 우리 지금은 이만조선을 정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종 때 보건국님이 했죠. 암기버리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풍수지리까지 좀 하고 시죠. 풍수지리. 자, 기후와 풍토, 풍수로 땅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설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 환경에 물과 바람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걸 풍수지리라고 합니다. 특징, 신라말 도선에 의해 소개돼서 도선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록상에 가장 빠른 게 신라하대의 도선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민간에는 들어왔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기록상으로 본다면 신라하대 풍수지리가 가장 빨리 들어왔다. 미래의 기륭하복을 예언하는 도참사상과 결합되었다. 도참사상 밑에 적습니다. 미래 예언사상을 적습니다. 풍수지리를 보고 미래 예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21세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풍수지리를 막 보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입식문화, 그 아파트 생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풍수지리를 특별하게 적용할 만한 건 없죠. 그죠? 보통 뭐 동서남북 뒤에 배산 임수 구조를 얘기하는데 주변에 다 아파트인데 무슨 배산 임수가 어떻게 되겠어? 그잖아. 1동, 2동, 3동, 4동 뭐 이렇게 쭉 다 주변에 다 아파트잖아. 여기 A 아파트, 여기 B 아파트, 옆에 C 아파트 다 둘러싸여 있는데 영향, 사찰 건립, 수도 지정, 마을 입지 선정, 주택 건축 중에 큰 영향을 줬다. 서경 길지설, 별표 이런 게 나오죠. 서경천도와 서경은 평양을 얘기합니다. 수도는 개경에서 서경을 천도하는 북진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누구? 묘청입니다. 묘청이 주장한 게 풍수지리죠. 이자겸이 난으로 개경이 있다 불타고 땅이 새했다. 그러니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 그게 곧 서경이다. 서경 길지설을 주장합니다. 한양 명당설, 한강의 인문지리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고려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남경으로 승격됐다는 얘기는 고려한 나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경제도가 있던 거 다 아시죠? 개경, 서경, 동경에서 이제 남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이제 풍수지리적 영향을 받았던 것들인데 동경보다는 남경, 오늘날의 서울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옮기죠. 결국은 문종 때 승격되었고요. 문종 때 이렇게 됐고 그의 아들 송쪽 때 되면 이게 완전히 확정돼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뭘 합니까? 여기에 서울에서 자신이 먹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궁궐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남경 숙종 때 남경 유수를 파견하게 되죠. 궁궐을 지킬 수 있는 호위무사들이 파견되죠. 비판. 후대에 갈수록 미신적 요소가 확대되었고 성리학자들이 비판하였으나 조선 건국 이후에 한양 천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조선기 성리학자들의 비판이라는 얘기가 있죠. 후기에. 성리학자들이 비판이 됩니다. 이게 일명 뭐라 부르죠? 산속 문제죠. 산속 문제로 성리학자들이 비판이 커지게 되죠. 뭘까요? 산속이란 먼저 의역해 볼까요? 산소에 대한 송사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20세기까지도 최근 21세기까지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선생님, 산속이 뭡니까? 설명합니다. 산소에 대한 송사가 걸렸다. 자, 봐봐. 보통 우리 산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대부분 다 어떻게? 여기 전부 다 집들을 짓고 살잖아. 이렇게. 그지? 비산 임수구조가 가장 좋잖아요. 특히 오늘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요 밑에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살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 구릉 뒤에도 집을 짓기 시작한 경우 청동기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대부분 청동기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언덕에다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다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안전이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가 안전이잖아요. 안전이 나의 생명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한 다음에 죽고 나면 어떻게 거의 대부분 이 주변에다가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봐. 그러면 보통 자기 주변에다 여기 살고 있는데 저 멀리 50리, 100리길 여기다 자기 부모님 산소를 만든 사람 없겠지. 네, 일단 찾아오는 게 불편하잖아. 언제든지 자기 부모님 산소를 가서 관리하고 애를 차리고 이런 걸 하고 싶겠지. 이렇게 멀리 산소를 만들지는 않아요. 대부분 자기 주변에서 산소를 만들어요. 시골에 가보면 주변에 산소가 많은 이유가 거기 원인이에요. 봐.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또 여기는 이쪽 사람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러면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 C라는 이렇게 마을이 있다면 이 지역에서 산소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 폐수에서 나갔다는 거야. 고위 공무원이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산소를 듣던 그 집안의 자들은 과거 폐수를 하지 못해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되게 안타깝지. 이걸 갖다 풍수지리로 돌리기 시작한 거지. 내가 묘를 잘못 썼나 봐. 우리 할아버지 묘를. 우리 아버지 묘를 잘못 썼나 봐. 그래서 살짝 여기에 묘를 파묘해서 여기다 살짝 갖다 이전해 버렸어. 야밤중에. 진짜 농경 사니까 매일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산에 가지. 자기 논밭에 일하러 갈 거 아니야. 갑자기 못 보던 무덤이 하나 더 생긴 거야. 놀래겠지? 뭐지 이거? 이제 수소문해 봤더니 이쪽에 B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전했다더라. 불만이지. 누구 허락받고 우리 산에다 산소를 쓰는 거야. 봤더니 여기 이 사람이 B라고 생각해봐. B에게 당장에 어떻게 파묘해서 이동하라고 이전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지. 아니 누구 허락받고 우리 집 산소에다가 묘를 이장하냐고. 말이 돼야 막 싸웠겠지. 격하게 싸우겠지. 못합니다. B는 이렇게 못해. 왜 못해? 뭐 쌍욕 막 나왔겠지. 난 죽어도 못해. 왜 못하냐고. 야, 니네 아들만 다 합격하고 우리는 아니잖아. 한번 합격해야지. 네 묘를 잘 써가지고 합격한 거잖아. 나도 한번 옮겨본 거야. 합격할 때가 나도 못 옮기겠어. 근데 웃기는 건 옮기는 것은 자유인데 파묘가 안 된다는 거야. 되게 이상한 법이지. 남의 땅에다 무덤을 갖다 시신을 갖다가 안 치는데 파묘를 못 하는 거야. 파묘하게 되면 불법이야. 법에 걸려. 모르게 갖다 이전하는 건 불법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 법을 악용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일종의 뭐야? 산속 문제. 이걸로 송사가 걸려서 되게 치열한 문제가 걸렸다. 이것 전부 다 풍수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21세기까지도 파평영시 집안에서, 예? 파평영시 집안에서 그 법원 소송이 몇십 년을 한 거야. 그 결정이 안 나왔어요. 그 양가 집안이 서로 이렇게 하해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말을 낳기는 크린 하진 않아. 약간 크린 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간에 조정을 통해서 뭐 하해를 했다는 기록이 최근에 나왔어요. 멘트 전에.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산소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기가 막히지. 21세기 시각을 보면 산소가 뭐길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시작합니다.